74세, 나는 오늘부터 치매 환자가 되기로 했다. 이유요? 내 자식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통장 잔고를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3개월간의 연기 끝에 드러난 진실은 당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나는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섰다. 74년을 살아온 이 얼굴에 오늘부터 거짓말이라는 주름을 하나 더 새기기로 했다. 손을 떨며 세면대 손잡이를 잡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큰아들 준호가 차에서 경적을 울렸다. 병원 갈 시간이었다. 나는 일부러 슬리퍼를 신고 현관문을 열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는 게 보였다. 아버지, 왜 슬리퍼 신고 나오세요? 나는 발을 내려다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걸 신었나? 준호는 한숨을 쉬며 빨리 가라 신으라는 손짓을 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준호는 운전대만 잡고 있었고 나는 창밖만 보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뭐 검사한대요? 나는 일부러 되물었다. 검사? 네, 건강검진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랬나? 룸미러 너머로 준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게 보였다. 첫 번째 씨앗이 뿌려졌다. 병원 검사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식당에 들어갔다. 준호가 메뉴판을 보며 뭘 먹을지 물었다. 나는 일부러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며 머뭇거렸다.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말없이 먹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식당에 울렸다. 계산할 때였다. 15,000원. 나는 지갑을 꺼내 일부러 10,000원짜리 한 장만 내밀었다. 아버지, 10,000원 부족한데요? 나는 지갑 속을 뒤적이는 척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얼만데? 준호가 벌떡 일어나 계산을 해버렸다. 차에 타자마자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요즘 계산도 잘 못하시네요?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래?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별로. 이상 없다던데. 하지만 나는 준호의 표정에서 봤다. 의심이라는 두 글자를. 그날 저녁 단골 슈퍼에 들렀다. 사장 금자 씨가 카운터 너머에서 나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영호 씨, 요즘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은데? 아니, 아까 준호 씨가 여기 와서 아버지 병원 검사 받으셨다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준호가 이미 동네에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걸. 금자 씨, 혹시 나 이상해 보여요? 금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멀쩡하신데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동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것이다. 3일 후 준호와 딸 소연이가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다. 둘이 같이 오는 건 5년 만이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신호였다. 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요. 뭔데? 아버지,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계산도 못하시고 약속도 잊으시고. 제가 알아봤는데요. 치매 초기 증상이래요. 소연이가 놀라며 오빠를 쳐다봤다. 오빠,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어떡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 어때?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치매? 내가? 준호가 브로셔를 꺼내며 말했다. 네. 그래서요. 저희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런데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상가 건물이랑 통장. 그런 거 정리는 하셨어요? 그때 나는 알았다. 내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걸. 자식들이 내 치매를 걱정하는 건지, 내 재산을 걱정하는 건지. 이제 그 답을 찾아갈 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변호사가 차를 따라주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유언장을 2개 만들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찻잔을 들던 손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2개요? 네. 내용이 다른 걸로요.
하나는 큰아들한테 줄 거고 하나는 딸한테 줄 겁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하나만 유효한데 알아요. 진짜는 따로 있어요. 이 두 개는 테스트용입니다. 변호사는 한참을 나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펜을 들고 메모지를 꺼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첫 번째 유언장에는 상가 건물 전체를 큰아들에게. 단 조건이 있었다.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돌볼 것. 요양원에 보내면 무효. 두 번째 유언장에는 예금과 적금 전액을 딸에게. 역시 조건이 있었다.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며 돌볼 것. 요양원에 보내면 무효. 변호사는 묵묵히 타이핑을 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두 개의 봉투를 내게 건넸다. 일주일 후 나는 준호를 불렀다. 갈색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준호야, 너 줄 게 있다. 뭔데요, 아버지? 유언장이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다. 그리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상가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진짜지. 그럼 제가 아버지를, 내가 날 모시면 건물은 내 거다. 준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기쁨과 부담이 동시에. 하지만 나는 봤다. 그 눈 속에서 반짝이는 계산의 빛을.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그는 봉투를 소중히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소연이를 불렀다. 똑같은 갈색 봉투를 건넸다. 소연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예금과 적금 전액. 그 내용을 읽자마자 소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아빠, 이게 뭐예요? 왜 우니? 아빠,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만 건강하시면 돼요. 소연이는 훌쩍이며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근데 아빠, 저희 집 좁아서 아빠 모시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괜찮다. 작아도 좋다. 진짜요? 근데 남편이랑 얘기는 해봐야 해요. 나는 소연이의 눈을 봤다. 그 속에는 진심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도 함께 있었다. 그날 밤 슈퍼 문을 닫던 금자씨가 반찬 2개를 들고 우리 집에 왔다. 영호씨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아, 금자씨. 괜찮은데? 괜찮긴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금자씨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설거지까지 하고 갔다. 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봤다. 이 사람은 진짜 뭘 바라는 걸까? 다음 날도 금자씨는 왔다. 그 다음 날도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개어주고 병원 갈 때면 동행을 자처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병원 같이 가요. 왜? 정밀 검사 받으셔야죠. 치매인지 아닌지 확실히. 난 멀쩡한데? 아버지 유언장까지 쓰셨잖아요. 확실히 검사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3시간 뒤 소연이한테도 전화가 왔다. 아빠, 저희 집 구조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왜? 아빠 모실 방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근데 공사비가 좀. 나는 두 통화를 끊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유언장을 받자마자 자식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때 문자가 하나 왔다. 아버지 명의 이전은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판단 능력 없다고 판정받으면 절차가 복잡해져요. 준호. 나는 그 문자를 보며 핸드폰을 꽉 쥐었다. 유언장이라는 미끼를 던지자 자식들은 하나같이 효도와 재산 사이에서 저울질을 시작했다. 2주가 지났다. 준호가 또 집에 왔다.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 테이블 위에 펼쳐진 건 요양원 가계약서였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뭔데? 요양원 가계약서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난 요양원 안 간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호가 인내심을 잃은 듯 말했다.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가 직접 모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유언장에 그렇게 써놨잖아. 그건 그렇지만 건물 관리도 해야 하고 회사도 다녀야 하고 차라리 요양원에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너 유언장 때문에 억지로 날 모시려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소리쳤다. 아버지가 이해를 안 하시네요. 저도 제 생활이 있다고요. 그는 화를 내며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빈집에 울렸다. 같은 날 저녁 소연이가 남편과 함께 왔다. 소연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장인어른, 저희도 모시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무슨? 제가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소연이도 애 키우면서 일하고 장인어른까지 모시면. 소연이가 남편의 말을 끊었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리고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제가 모실게요. 진짜로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가 제 옆에만 계시면 돼요. 근데 아빠, 제 능력이 부족해서 아빠한테 좋은 거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미안해서. 소연이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진심을 짓누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을 열었는데 금자씨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금자씨? 이게 무슨? 아, 영호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보니까 집이 좀 지저분해서요.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저 슈퍼 열기 전에 시간 나거든요. 나는 금자씨를 말렸다. 금자씨,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우리 자식들도. 금자씨가 손을 멈추고 나를 봤다. 오해요? 뭘 오해하는데요? 제가 영호씨 재산 노리고 잘해준다고 생각하나 보죠? 상관없어요. 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혼자 사는 노인이 제대로 못 드실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금자씨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식들은 재산 때문에 저울질하는데 남인 이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돌봐주고 있었다. 3일 후 준호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정신과였다. 인지능력 검사. 치매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한 검사였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준호를 따로 불렀다. 나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10분 후 준호가 나왔는데 표정이 묘했다. 뭐래? 아버지, 경도인지장애래요. 치매 전 단계. 준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보다 계획대로라는 느낌이 더 강했다. 차에 타자마자 그가 말했다. 아버지,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무슨? 성년 후견인 제도요. 제가 아버지 재산을 관리해야. 아버지가 판단력이 떨어지시니까 누군가 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준호가 원하는 건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재산 관리권이라는 걸. 그날 밤 금자씨가 반찬을 가져왔다. 금자씨,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치매 전 단계래요. 금자씨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씨가 모시려나 봐요? 글쎄요. 요양원 보내려는 것 같던데. 금자씨가 한숨을 쉬었다. 영호씨 자식들. 정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준호씨도 나름 고민이 있을 거고 소연씨도 현실적으로 힘든 거고.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복잡한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걱정하면서도 짜증날 수 있고. 금자씨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금자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호씨, 제가 영호씨 곁에 있어 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혼자예요. 영호씨도 혼자시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금자씨는 진심으로 묻고 있었다. 자식은 재산 때문에 망설이고 남은 조건 없이 손을 내밀었다.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인가? 3개월이 지났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자식들과 금자 씨를 사무실로 불렀다. 준호와 소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금자 씨는 왜 자기까지 부르냐며 어리둥절해했다. 변호사가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말했다. 영호 어르신의 진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준호와 소연이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진짜 유언장이요? 그럼 저희가 받은 건 뭔데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테스트였다.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을 사랑하는지 보려고 한 거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자식을 시험했다는 게 말이 돼요? 소연이는 그저 눈물만 흘렸다. 변호사가 진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상가 건물 1층은 딸 소연에게 상속한다. 조건 없이. 소연이가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너무 많아요. 저는 필요 없어요. 상가 건물 2층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 치매 환자와 독거노인을 위해 쓸 것. 상가 건물 3층과 예금 전액은 금자 씨에게 상속한다. 조건은 단 하나. 내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곁을 지켜줄 것. 준호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가족보다 남을 먼저 챙겨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넌 가족이었냐? 돈 없을 때 나는 내게 뭐였니? 나는 폭탄 선언을 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치매가 아니다. 전부 연기였어. 사무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준호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다. 뭐라고요? 3개월 동안 일부러 기억 상실 연기를 했다. 길을 헤매고 계산을 못하고 약속을 잊는 척했지. 너희의 진심을 보기 위해서.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소연이는 계속 울었다. 금자 씨는 어깨를 떨었다. 준호야,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건물 명의 이전부터 챙겼지. 재산 관리권을 가져가려고 했지. 소연아, 너는 능력은 부족했지만 진심만은 있었어. 금자 씨, 당신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돌봐줬어. 준호는 오열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돈 생각이 먼저 났어요. 용서해 주세요. 소연이는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아빠가 연기한 거였다니. 얼마나 실망했으면 그랬어요. 제가 무능해서 미안해요. 금자 씨는 뒤돌아서서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외로운 노인이 불쌍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재산은 받을 수 없어요. 나는 금자 씨에게 말했다. 이건 대가가 아니야. 당신이 보여준 진심에 대한 감사야.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조금씩 정리됐다. 준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집에 찾아왔다. 이번엔 건물 얘기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떡을 사들고 어색하게 웃으며 함께 차를 마셨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돈이 먼저 보였어요. 아버지보다 제 삶이 먼저였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도 내 인생이 있는 건 이해한다. 다만 아버지가 짐이 되는 게 싫었을 뿐이야. 짐이 아니에요. 제가 모실게요. 이번엔 진짜로. 소연이는 결국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 작은 빌라였지만 매일 아침 들러 밥을 챙겨주고 저녁엔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왔다. 아빠,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맨날 된장찌개만 끓이냐? 아빠가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는 웃었다. 소연이의 웃음 속에는 더 이상 부담의 그림자가 없었다. 금자 씨는 유언장대로 3층을 받았지만 그곳을 독거노인들을 위한 작은 쉼터로 꾸몄다. 일주일에 3번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금자 씨, 왜 혼자 쓰지 않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내가 물으니 금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혼자 외로웠거든요. 함께하면 덜 외롭잖아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산다. 준호는 매주 오고 소연이는 매일 오고 금자 씨는 이제 내 옆집에 산다. 가끔 나는 1년 전 그 거짓말을 후회한다.
자식들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한다.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의 진심을 몰랐을 테니까. 어느 날 저녁 우리 넷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준호와 소연이, 금자씨 그리고 나. 소연이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그때 연기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너희 표정 보는 게. 죄송해요, 아버지. 이제 됐다. 다 지나간 일이야. 금자씨가 밥을 더 퍼주며 말했다. 영호씨, 그래도 결과는 좋았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모였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74년을 살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나이가 들면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무섭다는 걸 깨닫는다. 숟가락 소리, 웃음소리, 대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따뜻함 하나만 남아있다면 인생은 아직 버릴 게 아니다. 나는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봤다. 준호의 미안함, 소연이의 사랑, 금자씨의 따뜻함. 그게 전부였다. 돈이 아니라 사람, 재산이 아니라 마음. 소연이가 물었다. 아빠, 뭐 생각해요? 아니,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희도요, 아빠. 금자씨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영호씨, 이제 진짜 치매 오면 어떡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땐 진짜로 부탁해야지. 너희가 옆에 있을 거 아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아버지. 이번엔 진짜입니다. 나는 따뜻한 차를 마셨다. 입안 가득 퍼지는 온기.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온기.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사람은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없지만 살아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건 많다는 걸. 돈이 아니라 시간을, 재산이 아니라 진심을,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창밖에 노을이 완전히 저물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여전히 밝았다. 당신의 곁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재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당신 때문인가요?